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로 본격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헌재가 어제 12.3 비상겸 사태 발생 후에 122일 만에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탄핵 심판에 마침표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요.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다, 위법이 있었다는 만장일치 결론도 내렸습니다. 먼저 이번 탄핵 결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박상규 평론가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들으신 대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중계가 됐고요. 11시 22분. 뜸들인 시간 빼고 나면 21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그 간결하고 명료한 그 결정문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마디로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시한 내용이 보충 의견 2개 빼놓고 거의 100% 수용된 결과였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8명 재판관의 단심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수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시대가 또 넘어가는 그런 중차대한 것이고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불상사 없이 한 분이 뭐 그 버스를 경찰 버스를 훼손한 것 말고는 양측에 단 한 명의 뭐 사망은 물론이고 커다란 부상자도 없었다는 점에서 성숙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그 좌표를 찍은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양측이 이제 오늘 마침 비도 오고 하는데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서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1막이 끝났고 이제 2막을 예고한 듯한 우리 박상규 평론가의 평론이었는데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번 뭐 고심과 고심이 거듭된 수기 끝에 나온 8대0 만장일치 결론 어떤 의미를 보셨습니까? 일단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기는 판결로 기록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선출된 최고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굉장히 명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국민들을 또 설득해내고 또 피청구인을 설득해야 하는 게 이 결정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토를 달거나 이를 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상 정치의 복원을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배제하는 건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일갈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치하고 그거를 정쟁이 아닌 정치로 풀어내야 되는 게 정말 정치권의 몫이자 숙제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수긍하고 수용해야 될 지점이 많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직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 시점은 언제가 될지 또 거처는 어디에 마련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여러 보도를 보면 그 서초동에 5글자짜리 그 사저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직 경호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대통령의 윤 전 대통령이 될 때도 취임 이후 관저로 가기 전에 사저에 머무를 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경호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쪽이 아직 그 즉시 옮겨갈 수는 있지만 주민 불편을 좀 아직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경호 체계가 안 됐고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서울 시내에 단독주택을 마련할 것이다.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이유는 그런 단독주택이면 아무래도 뭐 경호하기도 쉽고 또 어쨌든 전 대통령이지만 경호 예우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그 반려동물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된 것이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만에 했는데 그때는 삼성동에
사저가 다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사저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죠. 그래서 뭐 이게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퇴거를 기다리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경호는 일부 유지가 되는데 네. 앞으로의 거처와 또 이후 행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네. 일단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을 때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부분까지 예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만 원래 머물던 관저에서 원래 전직 대통령들 같으면 청와대가 됐겠죠. 이제 나오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퇴거가 이뤄질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동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대통령이 관저를 또 만들고 직무실을 좀 정비하는 동안 수개월 동안 이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호는 어느 정도 점검이 됐던 측면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동을 하고 뭐 여러 여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반려동물이 많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처가와 관련이 있는 뭐 양평으로 이동을 한달지 아니면 뭐 제3의 장소로 간달지 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제3의 장소나 양평 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이 훨씬 걸리는 부분이 있고 관저는 다 머무는 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더 지연되는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한다면 일차적으로는 거처를 원래 이제 살던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헌재 선고 이후에도 두 정당의 신경전은 뭐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확인시켜드렸습니다만 계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장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해 주신 그 부분, 야당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제 헌재 선고에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면서 민주당의 응답을 촉구했네요. 네, 일단 정확하게 헌재 취지를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입맛대로다.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꺼내야 될 일성은 국민들께 사죄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국면에서 정확하게 절연하거나 비판하거나 거리두기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 유권자층에 소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그제서야 민주당 당신들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비판도 민주당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먼저 나와야 되는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고 헌재 결정의 취지도 뭐 민주당이 다 잘했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 등등으로 인해서 이거 국익에 너무 저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냈던 그 방식, 국가 비상권을 남용했던 과거의 그 국가 폭력을 환기시키는 그 방식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각하될 거다, 기각할 거다.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펼치고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사실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자당의 의원조차 징계하지 못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국민들께 사죄 들으니까 저는 우선이다, 먼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지자층의 어떤 찬반 집회는 계속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장 변호사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 먼저 해야 될 때, 이런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다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박상은 평론가께서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장 변호사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맞아요. 뭐냐면 일단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용으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유감에서 사과의 표현을 진솔하게 드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국면이 아니고 다음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선거에 나가려면 그것이 절연의 어떤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예 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정파적인 시각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선에서 아마 저는 바로 다음 날이나 오늘은 경황이 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에 뭔가 이제 선대위 구성에 대한 계획도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쨌든 대국민 그 메시지를 내서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즉각 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선거 이전에 그런 자세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에 대해서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말하긴 했어요. 기자들에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말씀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제 이 당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적극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좀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저는 아마 지금 후보가 전혀 후보군들만 있을 뿐이지 민주당처럼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면으로 가면서 반드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그 선후 관계이긴 하지만 예. 뭐 뻔뻔하게 어떻게 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느냐라고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 선후가 좀 달라진 것은 있겠지만 그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잖아요. 국회에 그 여러 가지 그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고 예. 다수당으로서 좀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 내용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요 일방적인 공격을 해서 서로가 이 전국을 이제 이게 오늘 뭐 토요일 그 비도 내리고 했는데 대지가 지금 뭐 차분히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깨끗한 승부를 위해서 이런 서로의 상대를 인정하는 예. 그야말로 이제 사법의 시대, 그 무슨 재판관 판사의 시대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말고 정치의 복원을 먼저 지금 제1당인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좀 보여야지. 지금도 의석은 많은데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그 야당적인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예. 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대선 구도 좀 어떻게 흐를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좀 뚜렷하게 예상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점이 있고 그래서 대선 주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단 측면이 있어서 이 구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 예측과 달리 흘러갈 것 같진 않지만 민주당에도 당연하지만 이 채비를 하고 계시는 대선 주자군들이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7일에는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자들도 김동영, 김부겸, 김경수 뭐 이렇게 여러 주자들이 있고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민주당으로서는 비교적 험지라고 할 수 있는 PK라는 점을 들어서 내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다만 그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각 주자들이 이재명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서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본인들의 각자의 전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비 경선을 당 안에서 치르게 된다면 정말 직격하고 저격하고 반대파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차기 내지는 차차기의 어떤 여러 이 수순을 고민하면서 이른바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이런 주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비교적 좀 명확하게 국민의힘과 대비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조금 혼란상인 것 같고요. 네. 좀 뚜렷하게 채비를 하고 질서 있게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명계의 역할은 좀 어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실까요? 뭐 누구나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외의 후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정동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의 독주로 광주 그 경선 이후에 그 파란을 일으키면서 나섰을 때 사실 그 노무현 후보의 독주로 끝날 그 경선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정동영 의원이 그때 당시에 뭐 표수 차이는 엄청나게 났는데 지지율이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경선의 모양새가 갖춰졌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당에서 경선이라고는 부르겠지만 그게 과연 경선일 수 있겠는가? 네. 이미 어떤 후보가 될지를 다 알면서 그 상당히 김 빠진 경선이 뭐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경선의 모습이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게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우리 역대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17대 대선에서 여야가 530여만 표 차이 난 거 말고는요. 거의 3% 이내의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표 차이가 30에서 50만 표 차이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야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에서 35% 사이에 박스에 갇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무응답층이 오히려 30% 후반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혼란상에서 오는 반사 이득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뭐 전혀 지금 대통령 탄핵에서 어떤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대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준비 자세로만 보자면 민주당의 압승이겠지만 두 달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이기 때문에 경선 흥행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훨씬 흥행 요소는 많다고 봐요. 다만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 보수 대통합 후보라고도 하고 또 용광로 경선을 정말 이게 흥행 요소를 가지고 치러내면 승부는 가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떤 흥행 네. 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뒤질 수 있다는 네. 뭐 평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흥행은 승리를 견인할 수 있어야 흥행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물론 주목도는 민주당에 비해서 높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예. 여러 주자들이 있고 누가 될지 혼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관전의 재미가 있는 정치적인 재미가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확장성이 있달지. 예.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상황은 당내에 일단 당신부터 얻어야지 본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내 지형이 어떻게 굳어졌습니까? 건전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초강경, 초강성을 넘어서서 극우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갈팡질팡했던 거예요.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분명히 메시지 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다가 뭔가 기류가 바뀌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예. 당원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으니 내가 언제 탄핵에 찬성한 적이 있냐. 나는 한번 탄핵 소추로 법원 결정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아주 많이 물러섰어요. 한동훈 전 대표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 때 분명한 메시지 냈지만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 그 애국심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발 정도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당내 경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흥행이 아무리 돼서 본선에 나간다고 한들 이게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에서 겨룰 때는 거기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경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의 어떤 그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명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국민의힘의 확장성에 과연 도움이 될지. 예. 그러니까 흥행의 목표인 경선은 물론 흥행도 되면 좋겠지만 그게 목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당심이 건전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니 당심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어려울 거라는 장윤 변호사의 의견이었는데 박상구 평론가에서 보실 때 지금 이제 보수 쪽 얘기 나오는 일단 TK 쪽에서 지자체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출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대선 출마 선을 예고했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선은 그었습니다만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흐름을 보시는지 김문수 장관은요 뭐 시사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시민 단체와의 뭐 오전에 인터뷰가 있었죠.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은아마 거기에서 사실상 그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출마할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고 제가 흥행하니까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그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되면 탄핵이 8대0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고 하면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30대 후반에 무응답 시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겠는가? 그 무응답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그 떨어져서 거기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민주당은 다 결집할 만큼 했다고 봐요,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외에 선택할 선택지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35% 이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그 되기 때문에 갤럽하고 MBS가 다 그렇게 네. 숫자를 말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는 네, 내용인데 네, 네.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하냐면 사실 이게 그 무응답층을 누가 가져오느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이 되는 분들 홍준표, 뭐 이철우 이분 말고도 예. 유승민, 한동훈 그다음에 당 밖에 11분 되시더라고요. 예, 당 밖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 통합을 하고 예. 용광로가 되겠느냐. 그거는 민주당 측의 기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위기에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반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 어떻게 그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이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이제 지난한 문제겠죠.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게 당장 한 달 뒤에 치러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2달의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내주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승부는 그렇게 그 쉽게 결정나는 것은 아니다. 대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여론도 중요하고 그 레이스도 중요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새 시대를 열어갈 분에 대한 판단을 40% 가까운 분들이 유보하고 있다는 네.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응답층에 대한 부분을 네.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파면 선고 네. 후에 그 지지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 좀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을 보류하고 계시는 중도 유권자층이 상당히 한 30%대로 공고하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건 맞고 그렇다면 누가 더 소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는지로 선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파면됐어요.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허물었기 때문에 이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유보했던 중도층 중에 국민의힘으로 표심을 기울 유권자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어떤 채비를 했느냐.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자.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 여당인 이 보수 정당이 거대 보수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허물어 버렸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 법적 안정성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반대로 가버렸거든요. 국민들이 다 그 광경을 목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도 보수 깃발을 민주당이 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수 양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의 이른바 어떤 지형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보수 가치를 제대로 담지하고 있다로 맞설 수는 없고 예. 맞설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는 반박이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사실상 표변한 거다라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보수까지 그리고 건전한 보수의 이런 부분까지 민주당이 아우르면서 전략을 이미 짜고 있고 정책 방향도 다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럼 중도 유권자층이 어디로 이 표심을 향배를 가져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훨씬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항상 겸허하게 민의를 수용해야 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조심 뚜벅뚜벅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대선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들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탄핵 찬성파 책임론이 분출되는 등의 내부 분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을 재정비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요. 원래 저 정도 산의 그 사태가 터지면 현 지도부는 일단 그 사의를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의 1호 당원이었고 과거 같으면 총재적인 역할을 했던 대통령이 그 인용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기 위해서 물러나겠다고 나는 얘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시간여의 의총을 선거 직후에 했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와서 지지층을 실망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형국에서 바로 대선을 치르면 이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다음 주에 대표직 내놓고 후보 자격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께서 대선의 대진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국면은 지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하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새 후보가 결정할 일입니다. 오히려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유리하다, 우리가 이긴다. 이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승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 다 승리를 목표로 뛰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갈등, 지금 지도부의 기득권 같은 모습들도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 체제로 또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끄럽고 어지러워 보여도 자,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토론과 격렬한 그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예. 그런 그 체제인 것이죠. 그런데 일극 하는데 그 일극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지금 누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극과 지금은 다극으로 보여도 이 다극에서 새로운 후보가 어떤 그 일종의 그 정치적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나는 건요, 상대를 업신여긴 쪽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민주당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약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 당을 재정비할 때는 가장 급선무의 전략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런데 수습이 거의 대선 전에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선고가 나왔으면 시간이 좀 그때는 짧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도 짧은데요. 그러면 정리된 입장이 나왔어야 돼요. 이걸 예상하고 지도부도 질서 있게 출로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의원총회를 했을 때 정말 기각각하가 100% 거의 될 거라고 확신했다는 의원이 나 사실 안 될 줄 알았다. 인용될 줄 알았다. 나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거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거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급격하게 표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당내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결정이 나왔는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우리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 속아내야 된다.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 부분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당리당략에 치우친 건지 대단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국민 선택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했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기는커녕 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 덩어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분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자를 내면은 승리할 것이다. 아니요. 국민들께 소구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길과는 멀리 가고 있다는 평가는 내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박상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선 후보 적합 지지도 지금은 리얼미터 것이고, 그러니까 파면 전에 3월 31일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던 부분인 거죠? 저는 저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가 가진 방향성을 많이 느끼는데 예. 저건 개별 후보를 다 놓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예. 갤럽과 NBS. 자, MBS 코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저렇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실 31%인데 때. 예. 저기에 빠진 기둥이 하나 있어요. 무응답 기둥이 38%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응답 기둥을 보면서 저 밑에 그 빨간 4명의 후보들의 그 알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지지율만 예. 생각하고 우리가 다 이겼다. 이렇게 네. 하실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